네, 코스피가 다시 5천 고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도 아주 큰데요.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이 급락하면서 반도체주를 누르고 있죠. 오늘은 코스닥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을 밟은 우리 증시의 미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어서 증권에 아주 밝은데요. 어제 코스피 5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제보다. 최상욱 대표님, 부동산 전문이면서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증권사 시황 관련 또 산업 섹터에 많은 유튜브도 운영을 하셨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오늘은 그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약세이고 그리고 코스닥이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넘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40% 정도로 가장 많고 40%는 네,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소부장이라고 하는 IT 부품 회사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여기에 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테마성 그런 산업들도 코스닥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정부와 함께 코스닥 뭐 3천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추진하고 입법하고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순환매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장이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3천요? 코스닥 1,000? 코스닥을 이제 네. 3천을 가겠다고 하면서 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밝혔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닥 지금 1,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우리 코스피 5천 정말 역사적으로 새로운 고지에 올라섰는데요. 원상필 교수님, 우리 경제 상황만 본다면 뭐 4,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난해 1%밖에 성장을 못했고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불안하고 이 너무 과다하게 너무 빨리 오른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최근 몇 년간 저희 한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실물과 금융자산 간에는 완전히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원래도 금융시장이 실물 시장을 앞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굳이 또 금융시장을 설명할 때 뭐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모멘텀이 약화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예. 뭐 저희 경제학자나 또는 시장 전문가들이 참 사용하기 이제 힘든 표현이 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완전히 별개로 놀고 있으니까요. 별개로. 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좀 탄력이 있어야만 증시도 좀 뒷받침이 되고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텐데 지금 당장은 이게 조금 함께 가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인과 강아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주인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갈 때 강아지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인과 같은 길을 간다. 예. 이게 보통 이제 저희 경제와 금융을 설명하는 논리인데 예. 좋을 때는 당연히 금융시장이 좋고 네. 또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무한 유동성 공급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불을 지피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원래 그 증시는 이제 자산 시장은 12개월 선행값을 좀 다루고 네. 그리고 실물 경제는 이제 확정값을 다루기 때문에 시차가 좀 존재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26년 한국의 이제 순이익 전망을 증시 순이익 전망을 했을 때는 뭐 네. 250조, 60조 정도였는데 상장사들 네, 전체로. 근데 작년 말이 됐을 때는 올해 한 400조 정도 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을 물어보셨는데 작년 4분기 GDP는 마이너스 0.3이지만 연간 1.0이지만은 네. 올해는 2.0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포워드로 12개월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장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1%에서 2%로. 네, 맞습니다. 물가 2% 고정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항상 그 과거치가 아니라 미래치를 보는데 미래 약 12개월에서 좀 네. 많이 보면 24개월 정도를 보면서 증시가 움직이는 동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뭐 코스피가 좋아진 거는 실적 때문에 좋아진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코스피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는 저조했었던 것이 이제 좀 올해나 작년 하반기에 그런 성과를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막 이제 상장사 이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힘이고 우리가 코스피가 5천을 이렇게 이룩한 것도 반도체 힘으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올해도 계속 앞에서 끌고 갈 거는 결국 반도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혹시 그렇게 보시는지 그 근거는 또 뭘까요?
네, 일단 뭐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20조 전망치. 얘기하다가 130조, 140조, 이제 오늘은 뭐 170조까지도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170조까지. 맞습니다. 네. 네. 뭐 정말 이제 이렇게 또 이익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예. 지금 주가는 당연히 정당화 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주가 오히려 여전히 언더퍼폼 돼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다. 예, 다만 이제 뭐 저도 애널리스트였고 예. 우리 최 대표님도 같은 일을 하셨지만 예. 대체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익을 좀 가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주가가 오를 때 또 이익을 거기에 맞춰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12개월 전망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네. 예. 비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삼성전자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예. 또는 뭐 여러 게시판이나 카페 이런 데서 소위 이제 그 시장의 내부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숫자들이나 수요 전망치들이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여기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그렇게 늘어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증권회사에서 아까 최대 올해 삼성전자 이익이 170조까지. 170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170조라 그러면 아까 뭐 선행이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뭐 10배도 안 되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자 시가총액이요? 네, 삼성전자. 전자는 우선주까지 포함하면은 예. 오늘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예. 60억 주에다가 보통주를 곱하고 이제 나머지를 우선주를 곱하면 예. 100,000조 원 정도 되는데 170조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순이익은 140조가 된다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약 8배 정도 되는 그런 PER 기준 8배 정도 되는 8배. 가격이고 그리고 순자산으로 보더라도 PBR 1.6배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7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원래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예. 그냥 코스피 전체적인 PER은 12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배니까 11배에서 13배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전자도 시장 PER 정도는 받았던 회사고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왜 삼성전자 20만 원 목표가들이 애널리스트 제시를 하냐면은 예. 그냥 과거 정상적인 PER 받던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가더라도 이제 20만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 정도로는 갈 만한 업사이드는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저희가 숫자를 얘기를 할 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런 상태인데요. 일단 2025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나 둘 다 매출은 다르지만 영업이익이 비슷합니다. 전자는 매출 330조에 영업이익 45조 했고요. 네. 올해는 전자가 매출을 한 470조 하고 네. 영업이익은 소위 130에서 170까지 평균 150조 정도 평균.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70조에 150조니까 영업이익률 한 30% 버는 회사인 거고 예. 하이닉스는 작년에 100조를 했습니다. 아마 예. 4분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100조쯤 했을 대략 것 같고 추정되고요. 영업이익은 45조 정도 했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올해 180조 정도를 하고 영업이익은 130조를 합니다. 130조.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매출은 작지만 네. 450조 대 180조 매출은 굉장히 작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영업이익률은. 비등비등하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60%, 50%가 넘는데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 7월, 9월 사이에 엔비디아가 공급사인 너가 우리보다 돈을 잘 버는 게 맞냐 이러면서 8월에 좀 단가를 깎으러 왔다가 네. 9월에 디램 쇼티지가 나면서 단가 얘기는 없어지고 다시 그냥 제값 주고 사겠습니다 해서 그냥 무릎 꿇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하이닉스가 숫자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근데 결국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25년 각각 45조니까 합산하면은 9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네. 올해는 170, 130 합치면 300조를 낸다는 거기 때문에 최대로 본다면 네, 그래서 올해 코스피 업사이드는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대부분 다 만드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이 양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관건은 네. 시장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순환적으로 단기가 좀 많이 오르면은 덜 오르거나 그 다음 좋아지는 거랑 비교를 통해 가지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좀 더 가려고 하는 순환적인 성향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시장의 변화가 좀 있긴 있겠지만 올해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실적 주도주인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HBM 얘기를 했습니다만 디램 공급 부족 때문에 HBM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서 뭔가 이 AI 투자붐이 계속되면 두 회사의 이익이 확실히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인데 AI 붐에 올라탄 삼성전자, 우리 SK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 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관련된 업종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저희 이제 크게 보면 뭐 전력이나 송배송, 냉전, 뭐 부지, 건설 이런 부분들이 다 폭넓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향후 2년 내에 IPO에 실패한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들도 나올 만큼 예. 사실 지금 현재 이 AI 캐펙스 투자가 정상적인가, 그다음에 이렇게 강력한 투자가 정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씩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캐펙스 사이클이 꺾인다,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달렸나 봐, 예. 잠깐 쉬어보자, 예.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일단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아주 급속하게 무너지는 패턴이 나오겠죠. 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 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거의 반도체가 주도하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미국에 지금 뭐 정상적이지 않은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수출 규제나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들도 예. 저희는 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오직 지수 집중도가 반도체에 너무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흔들리게 된다면 지수는 꺾이겠죠. 네. 지수가 꺾였을 때 나머지 인더스트리가 과연 지금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네. 코스닥으로 가자. 코스닥으로 가자. 네. 오늘 시장도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마음 편하게 이 정부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반을 강구하고 있고 아무리 앞으로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최상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조금 다른 곳에 이제 관심을 갖게 마련인 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이익이 늘어서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높은 것보다 조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실적은 괜찮을 것 같으면서 그런데 관심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강세장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처음엔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실적주를 보다가 실적주요. 네. 나중에는 실적주가 아니라 지금 소위 꿈만 갖고 있는 회사들도 좋게 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꿈을 갖고 있는 회사는 뭐 바이오텍을 포함해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은 매출 하나도 없지만 바이오텍.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은 큰 매출과 이익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의 주가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의 꿈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도 소위 순환매가 가기 시작하면서 강세장이 소위 모든 분야를 다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가다가 네. 이제 나중에 무너질 때는 이제 꿈 주식이 먼저 크게 무너지고 이러면서 약세장이 찾아오는 법인데 예.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스가 코스피를 굳이 나누자면은 네. 코스피는 실적이 굉장히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성장주 사이드에 가깝고 네. 코스닥은 꿈 주식들 모아놓은 데랑 비슷하거든요. 꿈집 예. 합소랑 같거든요. 네. 근데 성장주를 쌓아둔 코스피가 어쨌든 2,500에서 5,000까지 왔고 예. 목표가 달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간의 시가총액도 괴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컸던 적이 없는 그렇죠. 게요. 엄청 큰 거죠. 코스피는 4,100조인데 코스닥은 50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소위 숟가락 한 숟가락 퍼서 코스닥으로 그냥 갖다 놓으면은 네. 코스닥은 다 따블이 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로 순환매가 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예. 이제 오늘 또 이런 코스닥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예. 뭐 1,000포인트가 아니라 3,000까지 만드는 네. 또 국가 주도의 그 목표가를 선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5,000을 받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5,000을 하고 1년 만에 달성한 걸 봤기 네. 때문에 예. 그럼 지금 코스닥도 얼추 1,000 안 되는데 3,000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가면 상당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관 수급이 전폭적으로 들어왔고 근데 개인들도 코스닥 여기 편입하는 것 3,000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민병덕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증시 활성화 국회의원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는 5천 특위라고 하는 오기영 있죠. 의원을 포함하는 예. 5천 특위가 또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 위원회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요? 코스닥 3천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저희가 코스피에 좀 집중한다면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면 만약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이익 증가율은 그때 미미할 것 같아요. 네, 초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두 반도체 업종을 빼면 다른 회사들의 주가는 과연 더 오를 여력이 있을까? 우리가 좀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고 싶은데 어떤 눈을 좀 돌릴 만한 곳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이게 이제 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약세장에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안 좋은 걸 봅니다. 안 좋은 거 보고요. 예, 근데 네. 강세장에서는 예. 좋은 걸 찾아서 보고
또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디 지수, 0이 많이 달려 있는 이 마디 지수를 거쳐가고 있는데 네. 이전에 보게 되면 예전에도 좀 이렇게 큰 지수나 또는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마디 지수 때까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예.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수급과 가격 부담을 좀 줄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만약 코스피가 6,000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네. 5,000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자 그런 흐름들이 강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돈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최 대표님이 전문적으로 보시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틀어막아 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 증시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네. 코스피를 올리는 건 힘든 일이죠. 사이즈가 크니까요. 아. 하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한 스푼 이렇게 물만 떠더라도 예. 확 불이 붙을 수 있는 시장인데 마침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예. 그런 식의 모멘텀들이 형성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들하고 여전히 다양한 채팅방들을 예. 운영하고 있는데 예. 거의 그쪽의 의견은 이제 우리 오늘부터 코스닥이다. 그래요? 예,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그러니까 코스피가 2배가 오는 과정을 결국 실적 때문에 왔는데 예. 근데 사실 그 주가든 아니면 시장이든 이익 곱하기 몇 배 이런 식으로 멀티플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올해가 400조면은 시총은 4,100조면은 400조 곱하기 10배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 증시의 그 배수가 유난히 낮았던 게 과거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가 상법도 개정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사의 주식증시 의무를 포함해가지고 배당분리과세도 통과를 시켰고 3차 상법 개정안도 곧 통과시킬 맞습니다. 태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한국 증시에 있는 전반적인 스케줄 1분기만 짚어보면은 네. 그 올해 1분기에는 뭐 CES라든가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여러 가지 글로벌 컨퍼런스들이 있었고 CES에서 로봇이라는 테마가 화두가 되면서 현대차 그룹도 뭐 꿈이 네. 묻으면서 그렇죠. 주가가 랠리를 했고 바이오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올해 3월이 되면은 결국 주총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죠. 3월 주총에서는 결국 작년에 개정했던 상법과 배당 분리와 관련한 그런 안건들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월을 전후로 아마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이제 실적이었긴 하지만은 예. 올해 3월 이후부터 한국 증시를 좀 움직일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주주환원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상법이 개정되고 이사의 주주 충실임을 한 것을 회사가 보여주려면은 네. 정관에 반영하고 그다음 어떤 이사들을 이제 도입 모시고 올 건지 실행을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타난다. 작년에 25% 관련해가지고 배당분리과세 통과했는데 그 배당분리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배당 정책을 갖고 있고 그런 안건들을 모아서 주총을 열고 그래서 아마 올해 3월의 주총 시즌은 한국 증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슈퍼 주총들이 엄청나게 열릴 거라고 네.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기관들이든 개인들이든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작년에는 이익의 성장이면 올해부터는 이제 질적 성장의 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 쪽에서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그런 업사이드를 단순히 이익이 얼마 좋아지니까 얼마 좋아지는 건데 이익 증가폭이 조금 끊기면은 못 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3월 이후 돼서야 작년부터 빌드업 해왔던 그런 네. 제도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기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시장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행을 하고 그게 주주들에게 직접 어떻게 다가갈지가 좀 아주 구체적인 실물로 나오는 게 이제 3월에 주총 때 네, 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이나 업종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업종들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24년 배당 성향이 25%를 넘는데 10%만 넘겨서 배당을 하면은 배당분리과세 허용이 포함이 되다 네. 보니까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는 인센티브가 가는 구조인데 예. 24년 배당 성향이 25% 넘는 기업들 중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당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혹시 작년 성과나 올해 성과가 너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주총 때 어떤 것 서프라이즈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저희가 이제 3월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시장의 어떤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어떤 걸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기업들도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들 국내 3사, 네. 국내 3사들이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별로 매수 매도 주체별로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오늘 또 이제 기관이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굉장히 강세장에서 어제도 5천을 돌파할 때도 좀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 또 순매도를 하고 했어요. 네. 이걸 보면 외국인들은 좀 강력하게 우리 한국 증시를 더 사지는 않는 듯처럼 보이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왜 미지근한가? 예, 예. 1월 들어서 보면 21일까지 2.6조 원 정도 매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저희가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 예. 일단 환율 리스크도 있죠. 환율. 네. 그리고 뭐 해치 비용이나 또 달러 강세에 따른 이런 환경들, 이런 변화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직 반도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좀 시장을 편하게 사기는 힘들다. 이런 지수 집중에 따른 원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건 뭐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뭐 외국인들이 왜 안 사느냐 예. 뭐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앞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건 외국인보다는 결국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올해는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추이가 그렇게 시장에 중요한 키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리 저 증시 친화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도입하고 법제화하면서 조금씩 이제 해소가 돼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조금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증시, 전 세계 증시는 결국 선진 시장이랑 예. 이머징이 있고 한국이 어쨌든 이머징에 속해 있는데요. 네. 그거를 부동산적으로 비유하면 선진 증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고 수도권. 이머징은 이제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고 부동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있는데 네. 이제 마켓 전체는 수도권을 떠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방을 지금 선뜻 가서 사는 건지에 대해서 결국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질 때 네. 진짜 지방을 살리는 거구나라고 인식 개선이 일어나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 외국인 수급에 너무 의존할 필요도 없지만 근본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올해 주총에서 보여지는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내 증시가 이익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좋아진 거지 그것보다 초과해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질적으로는 아직 개선된 부분이 없는데 예. 이익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시쳇말로 저희는 3천도 못 찍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바꿨던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왜 돈 안 들어오냐 결국 따져보니까는 한국 증시 기대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고 네.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가의 이익 상승률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 같은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법을 바꿨는데 반영되는 시기는 결국 26년 3월 이후부터다 3월 보니까 주총에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때 근본적인 수급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저희가 외국인 수급이라는 게 결국 한국이 이머징 중에서는 굉장히 큰 마켓이기 때문에 그 선진 시장을 다루고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와야지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그거는 MSCI 선진화하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수 편입 편출을 위한 이제 한국의 네. 노력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머징 레벨에서는 이제 이미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큰 이제 외국의 돈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더 덧붙여서 좀 물어보자면 이 증시 친화적인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구체화되는 걸 아까 주총에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봐야 될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어떤 회사들이 특히 좀 주목을 외국인들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일단 당연히 한국을 떠받치는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이기 삼성, SK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24년 배당 성향도 25%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10%포인트만 높여서 즉 약 28% 정도 되는 예. 그런 배당 성향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네. 삼성전자는 배당 분리과세 대상이 이 됩니다. 되니까. 그리고 일비 거의 예. 국민 주식이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안타깝지만 여기 해당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배당 분리 과세를 선택을 했을 때 네. 그렇다면 사실상 삼성의 대부분의 그런 계열사들은 그와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발맞춰 가지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다 보니까 네. 어쨌든 삼성전자가 한국의 질적 성장도 지금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상필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 5천을 이제
안착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우선 큰 기대일 텐데 네. 지금 분위기, 여러 가지 환경, 우리 정부의 노력 같은 걸 본다면 올 한 해 코스피 호재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지수로만 예상을 해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늘 때 너무 좀 재미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LS의 중복 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했다고 그래요. 예, 주주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지만 전혀 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상장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오늘 이제 대통령이 아직도 이렇게 후진 기업이 있는가라고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적어도 이번 정부하에서 중복 상장은 없는 거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예, LS도 다른 명분이 있을 텐데 그 자본 조달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예. 그러니까 기존의 주주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근데 그 피해는 기존의 주주들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중복 상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예. 근데 이거 당연히 그냥 한국은 그런가 보더라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분명하게 결론이 났으니까요. 적어도 중복 상장 앞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디스카운트의 요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거고요. 아직 LS가 뭐 이 중손자 이 회사를 중복 상장하지 않겠다고 포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직 아니죠. 만약에 포기 안 하고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건 정부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그래요? 의미인데요. 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로서 이제 그 이벤트는 끝난 거로 봐야겠죠.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돼가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이슈 정도 될 수 있는 것들을 대통령이 짚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희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피 6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어떻게 될까? 6천까지 올라가려면 네. 결국 이제 이익이 좋아지거나 네. 아니면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저희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EPS로 보게 되면 여기서 6,000포인트를 가려면 이익이 한 20% 정도 늘어나면 되거든요. 선행 이익이 20%. 맞습니다. 네. 어떤 상태에서 코스피가 6,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가? 예. 국내 기업들이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쨌거나 전망했던 것보다 한 20% 정도 더 벌어준다. 네. 그러면 6,000포인트 가는 게 매우 타당해집니다. 정당화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멀티플이 좋아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LS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회초를 한 대 제대로 맞으면서 네. 이 멀티플의 정당화 가능성이 드디어 한국도 정말 될 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늘 이벤트로 끝나고 네. 정권의 구호로 끝났었는데 네. 어쩌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뜨거워지고 있다. 네. 그리고 3월에 주총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주총에서 이제 정말 그동안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 또 정당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네. 그쪽들이 밟히고 네.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확인되면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욱 대표님 짧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주가가 오르더라도 실제 여전히 계좌가 손실인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절반 네, 가까이 맞습니다. 된다 그러는데 종목 고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럴 때 조금 어떻게 투자를 위험을 분산한다든지 투자자들이 좀 소액 투자자들이 좀 어떤 자세, 전략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운전을 하는 거랑 비슷해서 직접 투자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사고 확률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간접 투자에는 좋은 ETF 상품들이 있는데요. 근데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준으로 제일 좋은 지수 중에 하나는 거래소의 공식 지수들일 수밖에 없고 네. 민간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거래소 공식 지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인데 24년에 밸류업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도 퀄러티 있는 기업들만 집어넣는 양질의 지수인데 네.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은 패시브도 많고 액티브도 많은데 작년 성과도 좋고 올해도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토대로 국내 시장 대응하시는 것이 운전을 남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이제 뒷자리에서 앉아서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아무리 불장이라도 조금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다변화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안착을 위한 시장 관리 전략과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